반복 적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14장 1절에서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앞절에서는 정의만 했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이중적분을 계산한 방법을 설명하진 않았었습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방법은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한 적은 있었을지라도 정확한 이중적분의 값을, 즉 참값을 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 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참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 같은 적분 기호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 fxy가 있고요. 이 함수를 x라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a에서부터 b까지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변수 함수를 이렇게 단일 적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이런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함수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려고 할 때 소문자 fx의 한 역도 함수를 대문자 fx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미분적분하기의 기본 정리로부터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서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일 적분을 계산할 때 미분적분하기의 기본 정리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꼴을 적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좀 달라졌지요. 비록 적분 기호는 하나만 들어있을지라도 피적분 함수가 여기는 x만의 함수로 되어 있고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라서 이미 우리한테는 익숙한 적분 기호 표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피적분 함수가 xy 두 문자만의 함수이고, 그런데 적분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때 우리는 이걸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치 우리가 앞 단원에서 편도함수 단원에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특정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할 때 나머지 문자를 모두 상수 취급한 적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런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함수를 특정 변수에 대해서 적분할 때 우리는 이런 꼴의 적분을 편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편미분을 파셜 디퍼런셜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루고자 하는 편적분은 파셜 인테그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분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편미분할 때 나머지 문자가 상수 취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편적분할 때도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얘를 y를 상수로 보고 오직 x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x에 대해서 적분이 다 끝나고 x를 시점 a부터 b까지, 종점 b까지 다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결과는 y라는 문자만의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ay라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ay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ay를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적분을 시도를 해볼까요? 여기는 보다시피 y에 관한 일변수 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c부터 d까지였다면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한 것은 단일 적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ay가 바로 윗줄에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얘를 직접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y 대신에 a부터 b까지 fxy 그리고 dx, ay 대신에 이 값을 쓴 거고요. 바깥에 dy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괄호는 보통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제 괄호를 붙인 것은 얘를 먼저 계산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괄호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안에 걸 먼저 적분합니다. 즉 얘는 괄호가 있든 없든 항상 안에 있는 적분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괄호를 붙여놓은 것은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괄호가 있든 없든 간에 안에 걸 먼저 적분하고 그게 끝나면 바깥에 거를 적분해야만 합니다. 오른쪽처럼 이렇게 x라는 문자에 대해서 그리고 y라는 문자에 대해서 각각 적분 구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이 절의 제목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복 적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이라 얘기를 해서 더블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그냥 이중적분 기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중적분 더블 인테그랄이라 얘기를 하고요. 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간이 명시돼서 나타난 형태를 반복 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얘도 많은 저자들이 그냥 이중적분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얘를 이중적분, 얘를 반복적분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이 적분기호가 2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중적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이와 같이 편적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 같은 편적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인테그랄 fxy. 자, 얘를 y에 대해서 편적분을 시도를 합니다. y에 대해서 적분할 때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c부터 d까지였다고 가정한다면 얘를 다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결과는 x만의 함수가 되겠죠.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편의상 ax라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은 이제 이 ax를 우리는 x만의 함수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x에 대해서 다시 적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였다고 가정한다면 자,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ax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볼까요? a부터 b까지 ax 대신에 자, 여기도 역시 괄호 붙여볼까요? c부터 d까지 fxy, dy, 그리고 dx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괄호를 없애도 됩니다. 즉 괄호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앞에 있는 적분과 마찬가지로 얘도 반복 적분이라 얘기를 하고요.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얘는 x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y를 적분한 거에 비해서 얘는 y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x를 적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권의 적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다 같이 반복 적분이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반복 적분을 계산하는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순서 그대로 계산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얘는 y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x를 적분하는 얘기예요. A번은. 그리고 B번은 x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y를 적분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피적분함수가 동일하고요. x의 범위가 0부터 3, y의 범위가 1부터 2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예문은 적분 순서만 달라져 있을 뿐인데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부터 먼저 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의 제곱 dx, x제곱 y였군요. x제곱 y, dy, dx죠.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안에 걸 먼저 적분해야 됩니다. 이때 나머지 문자는 모두 상수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x제곱은 상수로 보고 y만 변수로 보고 적분합니다. 그럼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y를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y의 제곱이 되고요. y를 1부터 2까지 계산합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요.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 4에서 빼니까 3, 2분의 3이군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분의 3 그리고 x의 제곱 dx입니다. 자, 얘를 적분할까요? 얘를 적분하면 2분의 1 x의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0부터 3까지 대입하면 3의 3승이네요. 3, 9, 3, 9, 27, 2분의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복 적분해 본 결과 답은 2분의 27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B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B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의 제곱 y 그리고 dx dy입니다. 안에 걸 먼저 적분하도록 하죠.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해서 x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돼요. 자, 이제 x의 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3분의 1 x의 3승이고 여기 y는 상수 취급하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x에 대해서만 계산하죠. 자, 이제 문자가 두 개인 것을 계산할 때는 x가 0부터 3까지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돈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3, 3, 3, 9, 27, 3분의 27 그리고 y의 1승 0을 대입해봤자 0입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리고 dy가 됐죠. 자, 이제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y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주어진 식은 3분의 27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y의 1승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y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구간 1부터 2까지예요. 자, 이제 요거 계산합니다. 2의 제곱은 4,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이고요. 그러니까 2분의 3, 3분의 27 그리고 2분의 3이 돼서 약분하니까 2분의 27이 나옵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의 결과가 같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x의 범위가 상수, y의 범위도 상수, 보통 이런 것을 다 같이 상수 구간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x 값도 상수 범위가 있고 상수 범위고 y의 값도 상수 범위에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걸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계산 결과가 항상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적분 순서를 교환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식, 아래식에서 위의 식을 서로 간에 적분 순서의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두가 다 상수범위라면 아무 변수나 먼저 적분해도 값은 항상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요 다음 절에서 이렇게 x의 범위가 상수범위, y의 범위가 상수범위가 되는 경우는 이 절에서 주로 다루기로 하고요. x의 범위도 y의 범위도 만약에 상수가 아닌 경우, 어느 한쪽은 상수인데 다른 한쪽이 상수가 아닌 경우라면은 그것은 좀 더 일반화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다음 절에서 우리가 따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은 모두 다 상수범위라면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답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일반화시켜 놓은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비니 정리라고 해서 이탈리아 수학자 푸비니가 만든 정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푸비니 정리인데요. 한번 볼까요? 함수 f가 직사각형 영역, 잘 보세요. x의 범위도 a부터 b까지, y의 범위도 c부터 d까지예요. x도 상수범위, y도 상수범위예요. 자, 이때 이 R 영역상에서 함수 f가 연속함수라면, 자,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왼쪽 적분은 잘 보세요. y를 먼저 적분했죠. 그리고 나중에 x를 적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적분은 뭐예요? x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y를 적분했습니다. 즉 앞서 다뤘던 예제 1번이 그 예문만으로 국한지어서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이와 같이 x의 범위도 상수범위, y의 범위도 상수범위가 맞다면, 그렇다면 언제나 이와 같이 적분 순서를 교환해도 항상 답이 일치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은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좌표 평면상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이렇게 좌표축에 평행한, 즉 A부터 B까지, 그리고 여기가 C부터 D까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A부터 B, C부터 D까지 이런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 R 안에서 피적분함수가 연속함수면 적분 순서를 교환해도 답이 일치합니다라는 것을 처음 찾은 수학자가 푸비니입니다. 우리 책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연속함수인 경우에 한해서는 푸비니보다 약 100여 년 정도 앞선 프랑스 수학자 코시가 이미 증명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푸비니는 좀 더 일반화된 형태를 증명했습니다. 일반화된 형태는 어떤 걸 말하냐면 연속이 다 아니라도 돼요. 여기 보다시피 영역 R상에서 유계이고 오직 유한계의 매끄러운 영역 안에서만 불연속이 돼준다면, 유한계의 점에서만 불연속이 돼준다면 역시 이제 이 위에서 다뤘던 이런 적분수를 교환하는 것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화된 현상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리를 보통 푸비니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푸비니 정리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전에서 또 공부했던 그래프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앞에 14장 1절에서 Z는 이퀄 fxy가 이렇게 돼 있고요. xy 평면의 그림자 영역이 바로 요거예요. 이 그림자 영역이 바로 영역 R이라 보겠습니다. 이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고, 그리고 C에서부터 D까지예요. 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더라 보겠습니다. 이 영역이 바로 R이었더라 봤을 때요. 보다시피 그림자 영역 R 위에 떠 있는 어떤 곡면이 하나 있죠. 이렇게 매끄러운 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중적분, 피적분함수가 양수면 위에 떠 있는 곡면과 그림자 영역 XY 평면 사이에 있는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 다음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YZ 평면에 평행하게 얘를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Z 평면에, 즉 이 칠판 평면에 평행하게 얘를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다음같이 보이겠죠.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고요. 보다시피 여기 이 곡선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곡선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매끄러운 곡면이 Z=fxy인데요. 당연히 이 곡선도 정면에서 바라봤던 이 곡선도 곡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얘로 표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절단된 단면을 직접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YZ 평면 약간 앞에 있죠. 앞에 있는데요. 그냥 투영해서 그냥 여기다가 칠판에다 그냥 그려서 표시한다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영역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Y가 철순 값의 범위가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예요. 자, 그래서 Y가 철순 값의 범위가 C에서부터 D 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자른 순간에 YZ 평면에 평행 절단하는 순간에 바로 이때 X가 철순 값의 범위는 이 어딘가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절단하는 순간에 A하고 B 사이 어딘가에서 X좌표는 이미 고정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다 따로 쓸까요? 자, 이제 F X가 고정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가 픽스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대신 얘는 Y좌표가 움직이죠. 왜냐하면 Y좌표가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C에서부터 D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C에서 D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피족분함수가 지금 그림사로 보면 알 수 있듯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이 곡선과 Y축과 Y=C, Y=D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역의 넓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역의 넓이를 A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A는 인테그랄, 잘 보세요. 이게 X가 고정되어 있고 Y만 움직이니까 사실상 변수는 Y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F, 그리고 여기가 X고요. X, 그리고 이제 Y, 그리고 D, Y축을 따라서 움직이죠. 이것이 바로 Y가 철순 값의 범위는 C부터 D까지입니다. 얘가 바로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넓이를 잘 볼까요? Y만 적분해 버렸으니까 결국 이 안에 남는 변수는 X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변수가 X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색칠한 부분을 AX라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이 AX가 됐어요.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이 AX는 바로 이 절단된 이 단면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저 뒤에서부터 쭉 쌓아 오려고 합니다. 즉, 저 뒤란 얘기는 X가 A가 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얘를 아주 잘게 썰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잘게 잘랐다고 가정하고 얇은 두께를 무시할 만큼 얇은 두께의 이 절단된 단면을 쭉 이렇게 쌓아가려고 합니다. A에서부터 B 범위까지 쭉 쌓아간다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우리가 복사용지 있죠. 복사용지를 한 장 한 장 쌓으면은 한 장 한 장의 두께가 무시할 만큼 편의상에 작다라 봅시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쌓이다 보면 이게 100장, 200장 쌓이다 보면 일정한 어떤 부피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쌓아갈 겁니다. 쌓아간다는 얘기는 곧 접근하겠다는 뜻이죠. X축으로 A부터 B까지 이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쌓아가려고 합니다.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자, X가 이쪽으로 쌓을 때 A부터 B까지 움직이거든요. X가 철순 값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전체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군요. 이때 AX가 바로 요 위에서 써왔던 요 식과 같으니까 A부터 B까지 AX 대신에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이제 색깔 구별 없이 써도 되겠죠. DY 그리고 D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같은 입체의 부피를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절단하지 말고 이번에는 XZ 평면에 평행하게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Z 평면에 평행하게 절단합니다.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은 그럼 다음 같은 도형이 나오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XZ 평면에 평행하게 절단했기 때문에 이 절단했을 때 Y좌표는 C하고 D 사이 어딘가에 딱 고정되어 있고요. 이제 얘를
이쪽에서 바라보면 다음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제 얘를 요거 지우고 여기다 그려볼게요. 왼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가 양의 X축, 여기가 양의 Z축이 보일 것이고, 사실상 칠판 뒷부분에 요 단면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원금 무시하고 그냥 칠판에다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이 대략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취했은 값은 A가 되고요, 여기가 취했은 값은 B가 될 테니까 왼쪽에서 바라본다면은 여기는 A부터 B까지로 보일 것이고요. 이 곡선은 보다시피 이 곡면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Z=fxy의 일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는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Y좌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면은 이제 Y좌표가 고정되어 있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좌표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에어리어 약자 써서 A를 쓰려는데요. 아까는 이 영역의 넓이가 AX로 표시가 됐었죠.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또 어떤 변수로 표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테랄 이 왼쪽 그림을 보고 적분합니다. 인테랄 fx, 여기가 y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우리는 x, 이게 절단된 단면이잖아요. 그래서 x축을 따라서 쌓아가려고 합니다. a부터 b까지 x축을 따라서 쌓아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계산하면 x에 대해서 값이 다 끝났으니까 남는 문자는 y밖에 남지 않겠군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y만의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의 변수는 이제 y만의 함수입니다. 여기도 색깔 맞춰서 쓸까요? 이쪽의 변수는 x만의 함수고요.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AY가 바로 이 절단된 단면을 나타냅니다. 이 절단된 단면을 이제 Y를 움직일 거예요. C부터 D까지 쭉 쌓아갈 겁니다. 쭉 쌓아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전체 입체의 부피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전체 입체의 부피는 인테랄 Y축을 따라서 쌓아갑니다. C부터 D까지 쭉 쌓아갔습니다. 저 절단된 단면을 계산하죠. 저 절단된 단면은 AY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Y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쌓아갈 것입니다. Y축을 따라서. 자, 이제 인테랄 C부터 D까지가 되고 AY는 여기 있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죠. 인테랄 A부터 B까지 fx, 그리고 여기가 y, 그리고 그 다음에 dx, 그리고 dy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잘 보세요. 같은 부위잖아요. 같은 입체의 부피인데요. 보다시피 요거를 1식이라 놓고 얘를 2식이라 놔 보겠습니다. 1식을 잘 보면 y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x를 적분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x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y를 적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의 범위는 a부터 b, y의 범위는 c부터 d 똑같이 되어 있어요. 즉 y를 먼저 하고 x를 나중에 했죠. x를 먼저 하고 y를 나중에 했는데 그래도 입체의 부피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부빈의 정리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빈의 정리를 이용해서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적분 영역 R이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그런 꼴, 즉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이라면은 이제 적분 순서를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전에서 우리가 이것을 근사적으로만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근사적으로만 계산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참값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의 범위도 상수범위, y의 범위도 상수범위니까 우리 이걸 적분할 때 아무 변수에 대해서 적분해도 값이 일치하니까요. 편한 대로 아무거나 먼저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x를 먼저 해볼까요? 0부터 2까지 x-3y의 제곱, 그리고 dx, x를 먼저 하고 y를 나중에 했습니다. 자, 1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안에 걸 먼저 적분합니다. 이 안에 변수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x를 x에 대해 적분하니까 2분의 x의 제곱. 자, 얘는 상수예요. 얘를 x에 대해 적분할 때 만약에 5를 x에 대해 적분하면 5x라 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y의 제곱 상수 그대로 놔두고 x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문자 두 개니까 혼돈되지 않도록 이렇게 쓰겠습니다. x가 0부터 2까지예요. 바깥에 y에 대한 적분합니다. 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미분 적분하기에 기본 정리 적용합니다. x가 1대 2는 4, 4를 일어났으니까 2가 될 것이고 2, 3은 6, y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0을 대입해봤자 0입니다. 자, 이제 얘를 y에 대해서 편적분을 시도를 합니다. y에 대해서 적분을 시도를 하면은
자, 이제 여기다 그냥 할까요? 자, 이거 y에 대해 적분하면 2y가 될 것이고, 자, 여기다 1을 대해서 역수를 취하니까 2y의 3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검토를 해볼까요?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될 것이고,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6y의 제곱이 됐어요. y가 1부터 2까지입니다. 자, 2를 대입한 값에서 1을 대입한 값 빼면 되죠.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2는 4, 2에 3, 4, 8, 2, 8이 16. 에서 2를 대입한 값 뺍니다.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 0이고요.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앞전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게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마이너스 11.99926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죠. 도표를 통해서 앞전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값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직접 참값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바꿔서도 한번 해보세요. 같은 결과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x-3y 제곱의 그래프를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어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면은요, 우리 책의 저자가 두 가지로 직접 풀어봤습니다. x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y를 했을 때와 y를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x를 적분했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요. 근데 잘 보면 두 가지 방법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만은 어느 하나는 적분이 수월하고 어느 하나는 적분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비록 두 개의 결과가 같이 나온다 할지라도 적분이 쉬운 게 있고 적분이 어려운 게 있다면 일부러 어렵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피적분 함수를 잘 관찰한 뒤에 어떤 변수를 먼저 적분하는 것이 좋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모양을 보면 y가 두 군데 있으니까 y를 먼저 적분하면 당연히 부분적분법을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x를 먼저 적분하게 되면 단순한 치환적분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다 풀어봐야 돼요. 두 가지 다 풀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지만 선생님은 이 수업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그걸 강조하고 그 방법대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y가 두 군데 있을 때는 부분적분법을 써야 되고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를 먼저 적분하면 단순 치환적분인데요. 부분적분법하고 치환적분법, 당연히 치환적분이 더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환적분 문제 그 방법으로만 설명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y를 먼저 적분한 것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주어진 이 적분을 여기다 바로 계산해 볼게요. 우리는 x를 먼저 적분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y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먼저 하고 y를 나중에 합니다. y를 먼저 하고 x를 나중에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이것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x를 먼저 적분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곱집합은요, 얘가 바로 x의 범위고 얘가 바로 y의 범위를 나타내요. 즉 x가 1부터 2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y가 0부터 파이까지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단일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치환을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치환 없이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같이 마이너스 코사인 xy를 자,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이 되고 변수 그대로 쓰죠. 안에 걸 다시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가 나오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편적분은 이거고 이거의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위의 식이 나옵니다. 그냥 간단해서 선생님이 암산으로 그냥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를 전체를 뭐 t로 치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일일이 치환하게 되면 구간도 바꿔야 돼서 번거로워서 간단한 경우라면 암산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거의 역도함수가 구해졌고요. 그리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y에 대한 적분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요. x 대신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2y가 됐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x 대신 1을 대입하니까 코사인 y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간단한 적분이 되어버렸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2y를 적분하면 간단한 적분이니까 치환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코사인이고요. 합산하면서 안에 거 또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나와서 약분돼서 1이 나옵니다. 코사인 y의 부정적분은 사인 y가 됐어요.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자, 이제 다 대입을 해볼까요?
요거 대입을 하니까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 요거 대입하니까는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예요. 0을 대입한 거 빼봤자 다 0이니까 이거 다 계산해봤자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단순 계산해서 0이 나온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얘를 만약에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한다면 당연히 부분적분법을 했어야만 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을 바꿀 때도 사실 모두가 다 상수구간이라면 아무나 먼저 적분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피적분함수의 모양을 잘 보고서 x든 y든 먼저 적분할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보세요. 연습 문제도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덜어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어서 이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타원 포물면과 평면 그리고 세 좌표 평면을 둘러싼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입체의 부피는 XY 평면 위에 떠있는 공간 공면과 그리고 그림자 영역 그리고 그 둘레의 그 사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걸 이중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자, 우선 이 타원 포물면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Z는 이걸 넘겨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마치 원포물면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그 공면이에요. 입체 영역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생긴 포물면인데요. 얘가 타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XY 평면과 만나는 영역은 Z가 제로예요. 넘기면 Z가 제로일 때 넘기면 얘를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이퀄 16이고 양변을 16으로 나눠버리면 16은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16으로 나누면 8이 되죠. 8은 2루트 2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축으로 길이네요. 여기가 4고 저쪽에 마이너스 4고 Y축은 짧아요. Y축은 좀 짧은 이렇게 되는 타원면입니다. 절단된 단면 자체가 타원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옆에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타원 폴면입니다. 여기가 4, 저쪽은 마이너스 4, 여기는 2루트 2, 왼쪽은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되는 절단된 단면이 타원으로 보이는 타원 포물면입니다. 자, 그리고 x 이퀄 2라고 되어 있네요. x 이퀄 2, x 이퀄 2가 요 정도 있죠. x 이퀄 2라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평면을 말합니다. 얘가 x 이퀄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이퀄 2, y 이퀄 2도 이렇게 되는 이렇게 xz 평면의 평이한 평면이 y 이퀄 2, yz 평면의 평이한 평면이 x 이퀄 2예요. 그리고 세 좌표 평면이니까 바닥 xz, yz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요거예요. 이렇게 요 영역 안에서 여기가 2고 여기도 2인데요. 요런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적분 영역이 정사각형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정사각형 영역에서 이 타원 포물면에 의해서 둘러싼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입체의 부피 V는 이제 이중적분을 계산하죠. 위에 이 그림자 영역이 얘가 R이고요. 위에 떠 있는 함수는 저거예요. Z는 이퀄이니까 요거예요. 16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DA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역 R은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X 이퀄 2와 Y 이퀄 2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영역이거든요. 얘가 영역 R입니다. X도 상수범위, Y도 상수범위예요. 피적분함수를 보니까 아무나 먼저 적분해도 되네요. X를 먼저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먼저 적분하고 Y를 나중에 적분합니다. Y가 취할 수 있는 값도 0부터 2까지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X를 먼저 적분합니다.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해요. 16X 마이너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2XY의 제곱 이와 같이 됐고요. 그리고 구간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0부터 2까지가 되고 Y에 대해서 나중에 적분하면 됩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되고 X 대신 2를 대입하니까 32 마이너스 2의 3승 8이죠. 3분의 8. 자, 이제 마이너스 X 대신 2를 대입하니까 얘는 4Y의 제곱이고요. 0을 대입하면 다 0입니다. 자, 이 식을 이제 다시 Y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이제 요거 계산하는데요. 그냥 32Y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4 Y의 3승 이렇게 됐고요. 0부터 2까지입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하면 2를 대입하니까 64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니까 3분의 2의 3서 8 48이 32가 되는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0을 대입하면 다 0이고요. 마저 계산하면 64 마이너스 3분의 3 4 48이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됐고요. 이거 통분해서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64의 3배입니다. 3, 4, 12, 3, 6, 18 192, 192에서 48을 빼면 되겠네요. 이거 4가 되고 1빼니까 44가 되겠네요. 144. 그럼 180, 192가 되죠. 144입니다. 자, 이거 약분 되겠네요. 144를 3으로 나오니까 12, 24, 48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하니까 입체 부피가 48이 나왔습니다. 자, 부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x와 평면 위에 떠 있는 공면이 어떤 것인지만 잘 안다면은 적분 영역에서 주어진 위에 떠 있는 함수를 적분하면 곧 입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살펴봤던 것이 여기 반듯한 정사각형 영역 내에 위에 떠 있는 공면의 일부분만 그려놓은 것이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는 이중적분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만약에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상수범위,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상수범위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피적분 함수가 원래 fxy였었잖아요. fxy였는데 얘가 만약에 두 함수의 곱, 즉 하나는 x만의 함수, 또 하나는 y만의 함수, 이렇게 두 변수 각각의 x와 y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거나 또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이나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이런 꼴은 언제나 각각의 단일적분의 곱으로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피적분 함수가 gx hy로 되어 있고 dx,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부터 b,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c부터 d까지였더라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x에 대해서 편적분을 시도할 때 나머지 문자는 x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hy를 바깥으로 내보낸 거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dy예요. 이제 요 적분은 다 계산하면 어차피 이거 값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얘도 어차피 상수인데 바깥에 있는 y 입장에서 보면 얘는 상수니까 다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겠죠. 앞으로 내보낼까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와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에 남아있는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hy dy의 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중적분을 반복적분 형태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적분 함수가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이나 또는 나눗셈으로 되어 있고 적분간이 모두 다 상수 범위로 되어 있다면 각각의 변수들의 단위에서 표현되는 단일적분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물론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이 다 동시에 충족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반복적분을 각각의 적분의 곱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일적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얘는 x의 범위고요. 뒤에 거는 y의 범위를 말합니다. 즉 얘는 이 집합 r은 다시 쓰면 xy 점들의 집합인데요. 이 기호 표기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라는 뜻이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호를 보통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잘 볼까요? 영역 R이 x도 상수범위고 y도 상수범위예요.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y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같이 됐네요. 근데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sin x 곱하기 코사인 y, 그리고 x를 먼저 하고 y를 나중에 해볼까요? 얘가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이 모양과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적분 함수가 서로 다른 두 문자들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적분할 때 y만의 함수는 상수 취급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0부터 2분의 파이 코사인 y와 같이 될 것이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 sin x dx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sin x 그리고 dx 그리고 바깥에 dy예요. 근데 얘는
이 안에는 잘 보세요. 어차피 적분하면 이게 상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변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 이 적분하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이 두 개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옆에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sin x를 이거 뭐 간단한 적분이니까 바로 씁시다. sin x를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하면 1이고 코사인 y를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해도 1이거든요. 그래서 다 곱하니까 1이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중 적분을 반복 적분을 계산할 때 피적분 함수가 각각의 변수들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고 구간이 모두 상수 범위라면 각각의 적분의 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이전에서 학습했던 것은 적분수를 교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복 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서도 여전히 적분의 범위는 x 범위도 상수 범위, y의 범위도 상수 범위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x도 상수 범위, y도 상수 범위라는 것은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이 항상 직사각형만 있는 보장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 어떤 영역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의 사례를 내려다본 영역이.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적분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 다음 절에서 좀 더 일반화된 적분 영역에서의 이중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평균값이라는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단일 적분에서도 평균값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f average는 전체 구간에서 폐관 AB 안에서 정의되는 함수 fx의 평균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전체 구간에서 함수값을 적분합니다. 이 fx를 적분한 다음에 구간의 길이로 나눠서 계산하면 바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중적분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적분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평균값을 약속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위에서 정의했던 거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B-N은 적분 영역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분 영역의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가 되죠. 자, 근데 이중적분에서 적분 영역은 R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역할이 약간 바뀌게 돼요. 영역 R 상에서의 넓이라는 뜻으로 다음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중적분에서의 평균값은 area of R, 영역 R의 넓이라는 뜻이고요. 영역 R 상에서 동일하게 이와 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중적분에서의 함수 f의 영역 R 위에서 정의된 함수 f의 평균값이라고 약속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AR은 이 영역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얘와 비슷하죠. 정의 영역의 크기였거든요. 여기는 길이니까 넓이라 말하지 않고 길이 또는 이제 적분관의 길이 이렇게 됐어요. 크기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적분 영역의 크기, 여기는 직선의 길이니까 길이가 됐어요. 여기는 영역의 평면 영역의 넓이가 되니까 area of R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함수 f의 평균값이란 거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얘를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f average 곱하기 a of R, 그것은 또 이중적분 영역 R 상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역 R의 넓이고요. 얘는 뭐냐면 자, 우변의 부피값하고 이게 지금 피적분 함수가 양수라면 영역 R 위에 떠 있는 어떤 함수와 그 영역 R 사이에 있는 공간의 부피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의 부피값하고 일치하게 되는 함수의 높이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아주 적합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걸 볼까요?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입체가 어떤 산 모양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여기 뭐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f 에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높이값이거든요. 함수의 높이값인데요. 이 에버리지를 딱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버리지 값보다 평균값보다 위에 있는 산을 깎아서 이 골짜기를 메우면은 직육면체 형태의 부피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함수의 평균값 구한다는 얘기는 마치 이렇게 여기 이게 바로 함수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높이예요. 그래서 이 평균값보다 높은 산은 깎아서 이 골짜기를 메꾸면은 편편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뭐 보통 이제 그 토목공학과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떤 산을 깎아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고자 할 때 이 원리를 사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적합한 그림으로 이 평균값을, 함수의 평균값을 시각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해 놨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예제 4번에 보면 등고선을 이용한 적설량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교재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등고선 그래프에 적설량을 이렇게 그 영역을 이렇게 대략 표시했고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분할합니다. 분할해 가지고 그래서 표본점을 중간에 잡아 가지고 대략 적설량을 평균적으로 얼마큼 나왔는지를 근사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보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